안녕하세요. 지난 회차까지 우리는 의문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입니다. 자음과 모음이죠. 그럼 이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 즉 자음과 모음이 모이면 무엇이 될까요? 이에 대해 다음 자료를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그림이 3개인데요. 이 3개의 그림 속에 공통되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그렇죠. 줄입니다. 줄버디, 줄소환, 줄글에 모두 줄이 들어있습니다. 줄은 지읒, 우, 리을이라는 의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의문이 모여 이루어진 말을 형태소 또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의문이 모여 이루어지는 형태소와 단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학습 목표 첫 번째는 단어의 뜻을 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단어를 형태소로 분석할 수 있다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학습 내용은 첫째, 단어의 뜻, 둘째, 형태소 분석입니다. 재미있는 OX 퀴즈를 풀어볼까요? 문제를 읽고 답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는 표준 발음법이 있다. 정답은 O입니다.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한국어의 표준 발음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운 변동은 표준 발음법과 관련이 없다. 정답은 X입니다. 규칙적인 음운 변동, 즉 음운 규칙을 바탕으로 표준 발음법이 만들어집니다. 음운 변동은 한글 맞춤법에도 반영된다. 정답은 O입니다. 한글 맞춤법 제18항을 보면 음운 규칙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간의 끝, 의가 줄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배운 의 탈락에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 음운 변동이 한글 맞춤법에도 반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언어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언어 탐구는 분석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언어에 대해 탐구하려면 각각의 언어 단위를 좀 더 작은 단위로 분석해 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나 글은 여러 개의 작은 부분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언어 단위란 무엇일까요? 언어 단위에는 의문, 형태소, 단어, 문장, 담화가 있는데요. 의문과 의문이 모여서 형태소가 되고 형태소와 형태소가 모여서 단어가 되고 단어와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과 문장이 모여서 담화가 됩니다. 이렇게 좀 더 작은 문법 단위가 더 큰 문법 단위, 즉 언어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통해 알아볼까요? 장미꽃이 매우 예쁘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자, 이 문장을 좀 더 작은 언어 단위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어절, 단어, 형태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절은 끊어읽기와 띄어쓰기의 단위가 됩니다. 어절, 우리가 이 문장을 읽을 때 장미꽃이 매우 예쁘다 이렇게 숨도 쉬지 않고 읽지는 않습니다. 쓸 때도 마찬가지죠. 장미꽃이 띄고 매우 띄고 예쁘다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절이란 끊어읽기와 띄어쓰기의 단위가 되는 것인데요. 이 문장은 하나, 둘, 셋 띄어쓰고 끊어 읽고 장미꽃이 매우 예쁘다. 자, 보니까 하나, 둘, 셋 3개의 어절로 나누어지네요. 자, 단어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단어와 형태소에 대해 학습할 것인데요. 자, 단어를 보시면 장미꽃, 매우 예쁘다
이렇게 4개의 단어로 나눠짐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왜 이가 단어지? 지금 궁금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단어로 나누면 우선 4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절과 단어가 좀 다르죠? 매우와 예쁘다는 1어절이 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미꽃이는 어떤가요? 한 어절인데 2개의 단어로 나누어졌죠? 여기에서 어절이 단어와 같거나 어절이 좀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장미꽃이에서 어절은 장미꽃이인데 단어는 장미꽃이 2개로 나누어졌으니까 어절이 좀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마지막으로 형태소인데요. 형태소는 장미꽃이 매우 예쁘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여길 보니까 형태소가 가장 작다는 게 눈에 들어오시나요? 장미꽃은 한 단어였는데 형태소로 나누기 시작하니까 장미와 꽃 2개로 나누어지죠. 그런데 매우는 어떤가요? 한 단어가 한 형태소죠. 하나의 단어, 하나의 형태소. 여기에서 우리는 단어는 형태소와 같거나 아니면 형태소가 단어보다 작구나, 단어가 형태소보다 더 크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등호의 의미 잘 이해가 되시나요? 어절은 단어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있고 단어 역시 형태소와 같거나 더 큰 경우가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회차에서 인간의 언어 습득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내용을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아기가 태어나서 맨 처음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완전한 문장부터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기는 처음에 옹알이를 하다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엄마, 물 이렇게 한 단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물 이렇게 단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아기가 이제 엄마, 물, 빨리 와 이렇게 2 단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마, 물 좀 주세요. 빨리 오세요. 이렇게 완전한 문장을 말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아기가 태어나서 맨 처음 배우는 언어 단위가 단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언어는 말이죠. 아기는 단어부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언어 단위임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문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문법은 말의 규칙인데요. 아기가 태어나서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단어를 가장 먼저 말한다면 문법을 배우는 우리는 당연히 그 단어에 대해서 자세히 탐구할 필요가 있겠죠. 단어는 문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자, 여기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자, 앞서서 문장은 단어가 모여서 이루어진다고 말을 했었죠. 자, 이 문장도 역시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문장 속에서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보시면 봄빛, 매우, 푸르다. 자, 이런 말들이 우선 눈에 들어오는데요. 봄빛, 매우 같이 자립할 수 있는 말이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자립이란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자립은 혼자 쓰일 수 있다는 뜻인데요. 정말 봄빛이 좋다. 이런 말을 했을 때 누군가가 그 말을 잘 못 듣고 뭐가? 라고 물었을 때 봄빛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봄빛 혼자서 잘 쓰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나 하면 될까요? 어느 정도나 공부를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매우 이렇게 정도를 말할 수 있죠. 봄빛 매우 혼자 잘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하늘이 참 푸르, 하늘이 참 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것은 혼자 쓰일 수 없죠. 자, 푸르와 다는 서로 어울려야 비로소 자립할 수 있으므로
푸르다 전체가 하나의 단어가 됨. 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늘이 참 푸르, 하늘이 참 다. 이렇게 쓰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푸르와 다가 함께 모여야만 푸르다, 푸르다, 파랗다, 빨갛다. 이렇게 혼자 색깔을 나타내는 말로써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푸르와 다는 전체가 한 단어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어간과 어미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앞서 이 개념을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봄빛이 매우 푸르다. 자, 푸르다는 푸르다. 이렇게 하나의 형태로만 쓰이지 않죠. 푸르다, 푸르고, 푸르네, 푸르지. 이렇게 푸르는 가만히 있는데 푸르 뒤에 붙는 말이 달라져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합니다. 이것을 문법적인 용어로 활용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활용, 말이 변하는 거. 자,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간이고요. 변하는 부분이 어미입니다. 자, 이 뒤에 붙은 이 기호는요. 푸르라는 어간 뒤에는 반드시 어미가 와야만 한 단어가 된다는 뜻에서 이 작대기, 이 하이픈 표시를 그어주는 것입니다. 어미도 마찬가지죠. 다고 내지 이렇게 혼자서는 못 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어미 앞에는 어간이 와야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하이픈을 그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봐도 어간과 어미는 혼자 쓰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단어의 정의를 자립성의 관점에서 정의하면 조사를 단어로 보기 어렵게 됩니다. 자, 조사는 명사 뒤에 붙어서 문법적 성격이나 의미를 표시하는 말인데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너는 예쁘다. 너도 예쁘다. 자, 여기에서 너, 이 말은 명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명사인데요. 자, 너는 예쁘다, 너도 예쁘다. 여기에서 는과 도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예쁘지 않은데 너는 예쁘다. 자, 주제화하고 초점화하는 기능을 는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도 예쁘다. 다른 사람도 예쁘고 너도 예쁘다. 추가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이 는과 도가 바로 조사인데요. 이 조사는 분리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립되는 말 뒤에 붙어서 분리가 잘 된다는 뜻인데요. 자, 신문 기사를 통해서 조사가 우리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아볼까요? 소설가 김훈 씨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나는 프랑스어는 모르지만 거기에는 조사가 없으니 내 원래 문장과는 크게 다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글을 쓸 때 조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 가장 고민한다. 조사 없는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소설의 첫 문장에는 꽃이 피었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이 문장을 쓰는데 꽃은 피었다로 쓸 것인지 꽃을 피었다로 쓸 것인지 며칠이나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꽃이라고 쓰면 객관적 사실이지만 꽃은이라고 쓰면 주관적 정서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사가 한국어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데요. 이 우리말에서 한국어에서 너무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조사를 단어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국어학자들은 이렇게 단어를 정의했습니다. 조사를 단어로 보기 위해서 단어를 문장에서 자립할 수 있거나 자립할 수 있는 요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되는 말로 정의한 것입니다. 단어의 기본적인 정의는 자립이지만 이 자립되는 말에 붙어 있으면 자립되는 말을 빼고 나면 그 조사만 남게 되죠. 그래서 이 조사의 강한 분리성을 인정해서 분리성도 단어의 요건으로 넣어서 조사를 단어로 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봄빛이라고 했을 때 봄빛, 당연히 단어죠. 봄빛, 이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있는 이도 단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사도 단어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단어의 개념에 유의해서 다음 문장을 단어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이죠. 이 문장을 좀 더 작은 언어 단위, 단어로 나눠보겠습니다. 문장에서 자립할 수 있거나 자립할 수 있는 요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되는 말을 단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자립할 수 있는 말부터 볼게요. 나, 그늘, 아래, 천천히, 걸어, 집, 갔다. 자, 자립할 수 있죠. 혼자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자립할 수 있는 말 뒤에 붙어서 쉽게 분리되는 말은 무엇인가요? 는, 로, 으로와 같은 조사가 되겠죠? 이렇게 단어의 개념을 알고 문장을 분석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글을 읽고 조사를 단어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단어는 자립 형식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다. 문장도 자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장은 단어보다 크죠? 가장 작은 단위. 자, 눈이 내린다나 푸른 하늘, 이 문장 혹은 구도 자립 형식이지만 단어가 아닌 것은 눈이나 내린다로 더 작게 나누어도 자립 형식이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립 형식의 관점에서 단어를 정의하면 조사는 자립성이 전혀 없죠. 혼자 못 쓰입니다. 조사는. 자, 그러면 단어의 정의는 어떤가?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1의 정의를 바탕으로 조사가 단어인지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자립성이 없는 조사는 원래 단어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나는 같다 에서 나를 빼고 난 나머지 는은 혼자 못 쓰입니다. 그런데 조사는 한국어에서 보셨죠? 정말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단어에 포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립할 수 있거나 자립할 수 있는 요소에 붙어서 분리되는 말. 문장 속에서 자립하거나 쉽게 분리되는 말로 정의를 하면 이제 조사를 단어에 포함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형태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태소는 단어를 분석한 단위인데요. 문장은 단어로, 단어는 형태소로 나누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형태소는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라고도 합니다. 단어를 분석하면 나오는 게 형태소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뜻, 일정한 뜻, 이 뜻에 실질적인 뜻과 문법적인 뜻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봄빛이 매우 푸르다. 자, 여기에서 실질적인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은 봄, 빛, 매우 푸르입니다. 자, 계절이 뭐야? 봄. 자, 우리는 봄이란 말 들었을 때 나무가 우거지고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고 뭔가 따뜻한 이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밝은 느낌, 매우, 정도가 큰 것, 푸르, 색깔이 파란 거. 다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머릿속으로 실질적인 뜻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와 다는 어떤가요? 머릿속으로 전혀 그 의미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는 봄빛 뒤에 붙어서 문장의 주어, 문장 속의 주어임을 표시하는 말이고요. 이 다는 문장이 끝났음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실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법적인 뜻, 형식적인 뜻을 가진 말입니다. 자, 형태소는요, 실질적인 뜻뿐만 아니라 문법적인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자, 형식적인 뜻을 가진 이, 다를 포함해서 모두 형태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문장에서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를 자립 형태소라고 하고 반드시 다른 말에 붙어서 쓰이는 것, 즉 혼자 쓰일 수 없는 형태소를 의존 형태소라고 합니다. 자, 이 문장 속에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를 찾으면 봄, 빛, 매우. 자, 혼자 쓰입니다. 어느 정도야? 매우. 자, 혼자 쓰입니다. 계절이 뭐야? 봄. 혼자 쓰입니다.
지금 이렇게 비치고 있는 게 뭐야? 빛. 자, 혼자 잘 쓰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푸르, 다 어떤가요? 전혀 혼자 쓰일 수가 없죠? 자, 뜻은 있습니다. 문법적인 뜻, 실질적인 뜻, 문법적인 뜻은 있지만 혼자 못 쓰이는 말, 그것을 의존 형태소라고 합니다. 자, 실제 형태소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태소인데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렸죠. 봄, 빛, 매우 모두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으로 어떤 그림, 이미지, 구체적인 뜻이 떠오릅니다. 그에 반해서 조사와 같이 형식 형태소, 형식적인 의미,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는 전혀 그 의미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찾아볼까요? 실제 형태소는 봄, 빛, 매우, 푸르 이런 말이 있고 의존, 형식 형태소죠. 자, 의존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거의 같은데요. 자, 의존 형태소는 문법적인 뜻만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못 쓰이는 말은 문법적인 뜻, 즉, 이, 다. 자, 이런 말들이 바로 형식 형태소가 됩니다. 자, 아까 보셨던 거, 자, 푸르. 이것은 의존 형태소인데 실질 형태소로 따져봤을 때는 어떤 구체적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에 포함된다는 사실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표를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이죠. 앞서서 우리는 이 문장을 보면서 단어로 나눠 보았습니다. 단어. 자, 이번에는 단어보다 더 작은 형태소로 나눈 것입니다.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입니다. 자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푸르다 전체가 하나의 단어였지만 이 단어는 푸르와 다라는 두 개의 형태소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 점을 꼭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푸르다 전체는 한 단어이지만 형태소로 분석했을 땐 푸르와 다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푸르는 블루라는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고요. 다는 문장의 끝을 나타내는 형식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비교해 봅시다. 자립 형태소, 명사, 그리고 부사. 그죠? 명사, 부사. 자립 형태소에는 명사와 부사가 있네요. 자, 실제 형태소도 똑같네요. 명사는 실제 형태소가 됩니다. 부사 역시 실제 형태소가 됩니다. 자, 의존 형태소는 어떤가요? 이와 푸르와 다가 있다고 했는데, 자, 성격을 보니 조사, 형용사의 어간, 형용사의 어미입니다. 자, 여기서 명사, 조사, 부사, 형용사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요. 자, 우리가 다음 회차에서 배울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사실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지금은 구체적인 말을 보았지만 이 구체적인 말들이 품사로는 어떤 성격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자, 의존 형태소에는 조사와 어간, 어미가 있네요. 혼자 못 쓰이는 것입니다. 명사, 부사는 혼자 잘 쓰이는데 이, 푸르, 조사와 어간, 어미는 혼자 못 쓰인다는 것입니다. 자, 실제 형태소, 형식 형태소를 볼까요? 명사, 부사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혼자 못 쓰이는 이, 조사는 문법적인 뜻만을 가진 형식 형태소입니다. 그리고 자, 어간. 이 어간은 여기서 보면 의존 형태소인데 실질적인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 푸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파란색이 떠오르죠. 그래서 형용사의 어간은 의존 형태소이지만 실질 형태소에 포함된다는 사실. 그리고 어미, 형용사의 어미 다는 의존 형태소이면서 문법적인 뜻만을 가진 형식 형태소라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질 형태소는 의존 형태소, 형용사의 어간은 실질 형태소이지만 의존 형태소라는 거. 자, 이 표와 이 표를 비교해서 여러분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면 자립 형태소에는 명사와 부사가 있고 의존 형태소에는
의존 형태소에는 조사, 어간, 어미가 있고 실질 형태소에는 명사, 부사, 어간이 있고 형식 형태소에는 조사와 어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단어들을 형태소로 한번 나누어 볼까요? 자, 여기 제가 지금 단어 구분을 다 해놨죠. 자, 단어. 이거 지금 쉼표 친 것은 모두 단어입니다. 근데 단어가 아니군요. 단어가 아니고 지금 이미 형태소로 다 나누어진 상태입니다. 자, 형태소로 나누면 나는 그늘 아래로 걸어 집으로 갔다.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갔다는 형태소로 분석이 되지 않았네요. 자, 갔다 앞은 모두 지금 형태소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선생님, 왜 걸어는 형태소, 하나의 형태소가 아니라 두 개의 형태소로 나누어진 겁니까? 자,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걸어. 걸어는 한 단어입니다. 걸어. 걸어가. 걸어. 자, 이렇게 해야만 혼자 쓰이죠. 걸어는 한 단어이지만, 자, 걸과 어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걸. 이것은 걷다의 걷. 그 걷, 어간을 말하는 건데요. 자, 걷. 워킹의 뜻입니다. 걷, 워킹. 어는 연결해주는 말입니다. 앞말과 뒷말. 걸어, 갔다. 앞말과 뒷말을 연결해주는 문법적인 기능을 지닌 말인데요. 자, 이렇게 실질적인 뜻, 형식적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걸어는 두 개의 형태소가 됩니다. 자, 그럼 갔다를 봅시다. 갔다는 분명히 한 단어입니다. 갔다. 혼자 잘 쓰이죠? 그럼 한 단어가 하나의 형태소일까요? 아닙니다. 자, 갔다는 이렇게 세 개의 형태소로 나눠집니다. 고란 뜻입니다. 고. 그리고 이 쌍시옷. 자, 사실은 at입니다. at인데요. 가의 아와 아의 아가 겹칩니다. 그래서 아의 아가 탈락되고 쌍시옷만 남은 건데요. 자, 이 쌍시옷은 과거를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그리고 다는 문장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어미고요. 이렇게 가를 빼고 난 나머지 부분에 문법적인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과거, 문장을 끝맺는 기능. 그래서 같다는 한 단어이지만 형태소로 나누면 세 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 형태소를 이제 자립, 의존, 실질, 형식 형태소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립 형태소는 나, 그늘, 아래, 혼자 쓰이는 거죠. 자, 의존 형태소는 는, 로, 조사. 자, 앞서서 다 보았던 것입니다. 혼자 쓸 수 있는 자립 형태소, 나, 그늘, 아래, 명사 이렇게 있고 혼자 못 쓰이는 의존 형태소에는 는, 로, 조사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또 볼까요? 집도 혼자 잘 쓰이죠. 자립 형태소이고 명사입니다. 의존 형태소 혼자 못 쓰이는 거. 걸, 으로, 가, 쌍시옷, 다. 자, 이것은 혼자 못 쓰이죠. 하지만 의미는 가지고 있습니다. 문법적인 의미나 실질적인 의미. 그래서 형태소죠. 자, 성격을 보면 어간, 어미, 조사, 어간, 어미. 이런 말이 혼자 못 쓰이네요. 다음으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실질 형태소, 나, 그늘, 아래, 걸, 집, 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실질적인 의미,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 형태소죠. 명사, 어간, 어간. 자, 이런 말들이 실질 형태소입니다. 자, 형식 형태소는 어떤가요? 구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문법적인 뜻만을 가진 말, 조사, 어미. 자, 이런 말들은 구체적인 의미가 아니라 형식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는, 로, 쌍시옷, 다, 으로. 자, 이런 말들이죠. 조사와 어미,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로 단어의 뜻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단어를 자립,
의존, 실질, 형식, 형태소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어는 문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말입니다. 조사를 포함하여 문장에서 자립할 수 있거나 자립하는 요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되는 말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형태소는 일정한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입니다. 형태소는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형태소는 우선 혼자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뉩니다. 자립 형태소는 형태소 가운데서도 문장에서 혼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의존 형태소는 형태소 가운데서도 반드시 다른 말에 붙어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이고 형식적인 의미, 즉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는 형식 형태소입니다. 뜻을 가진 언어 단위들에는 어떤 것이 있고 그들의 관계는 어떠한지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자, 언어에 대해 탐구하려면 각각의 언어 단위를 더 작은 단위로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언어 단위에는 우리가 앞선 회차에서 쭉 배웠습니다. 의문이 있습니다.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라고 했죠. 이 의문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의미를 변별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앞 회차에서 다 배운 내용입니다. 뜻은 없습니다. 그러면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 배웠죠? 형태소.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형태소. 이 형태소가 모여서 단어가 되는데 문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말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리고 쉽게 분리되는 말입니다. 문장.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는데요. 의미가 있고요. 형식상으로 맞추는 표지가 있는 언어 단위입니다. 불이야. 느낌표 하면 그것도 문장이 됩니다. 불이야. 불이 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느낌표. 형식상으로 맞추는 표지. 이것은 글로 봤을 때고요. 말로 할 때 불이야. 이것도 문장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나 글로 쓰는 것이나 의미상으로 완결성, 형식상으로 맞추는 표지, 어떤 표시가 있으면 그것을 문장이라고 합니다. 담화. 담화는요, 문장이 모여서 이루어지는데요. 화자, 말하는 이와 청자, 듣는 이를 포함해서 구체적인 문맥, 상황이란 뜻입니다.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발화. 발화는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말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장을 많이 써서 문장이 모여서 담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언어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의문을 배웠고요. 의문,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이번 회차부터 형태소, 단어를 학습하는 것입니다. 형태소 단어를 다 배우고 나면 문장을 배우고 문장을 다 배우고 나면 담화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과 의문이 만나면 형태소, 형태소와 형태소가 만나면 단어, 단어가 모이면 문장, 문장이 모이면 담화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음절과 어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절은 한 번에 소리낼 수 있는 소리 마디입니다. 이 문장, 제가 지금 발음할 때 산, 에, 눈, 이, 온, 다 이렇게 발음하진 않죠. 산에 눈이 온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산에 눈이 온다. 이렇게 제가 발음했습니다. 산에 눈이 온다.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산에 눈이 온다. 총 6음절이 됩니다. 6음절, 6개의 음절이 나오는 것인데요.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소리 마디, 산에 눈이 온다. 아셨죠? 음절은 표기가 아닌 발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셨죠? 산에 눈이 온다. 이게 발음입니다. 발음을 기준으로 하고요. 음절의 수는 발음되는 모음의 수와 일치합니다. 제가 지금 이 소리를 냈죠. 이 말은 라는 한 모음이면서 한 음절, 1음절이 됩니다.
그리고 발화의 최소 단위. 자, 제가 지금 말을 했죠. 자, 최소 단위, 이름절. 자, 사람이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름절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화의 최소 단위가 음절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절은 의미 전달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어절은 끊어읽기의 단위가 되고 띄어쓰기의 단위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차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자, 관형사형 어미가 나와 있네요. 자,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 말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우리는 형태소를 배웠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 나오는 은, 는, 을. 자, 이것은 우리가 실제 언어 생활에서 그렇게 의식을 하지 않고 말을 잘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탐구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문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이런 사소해 보이는 말들, 이것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들이 어떤 문법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 보기 1의 핵심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사소해 보이는 어미들이 문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태소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자, 형태소가 가진 문법적인 뜻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 1을 보시면 예문이 있는데요. 자, 하나하나 볼게요. 1번. 기억의 는은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나타내는구나. 자, 는. 내가 지금, now, 현재, 지금 읽는 책, 현재 진행되는 상황 맞죠? 내가 읽을 책도 아니고 내가 읽던 책도 아니고 읽는 책입니다. 자, 이 는이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법적인 뜻을 가지고 있네요. 네, 문법 형태소, 형식 형태소가 되겠네요. 1번은 맞습니다. 니은과 디귿을 보니 은은 과거 시제뿐 아니라 현재 상태도 나타내는구나. 자, 니은. 어제 찍은 거니? 어제. 과거죠. 디귿을 봅시다. 머리가 짧은 소녀. 옛날에 짧았던 것도 아니고 미래에 짧을 것도 아니고 지금 짧은 거죠. 그래서 똑같은 형태지만 니은에서는 과거, 디귿에서는 현재. 2번도 맞네요. 기억에서 디귿을 보니 는, 은은 동사 어간에는 모두 결합할 수 있지만 형용사의 어간에는 는이 결합하는데 제약이 있구나. 자, 어제 찍은 거, 찍다. 자,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동사입니다. 찍다. 동사죠. 그리고 자, 기억, 읽는, 읽다. 읽다 역시 동작이죠. 읽는다, 읽다. 동작을 나타내는 말은 동사입니다. 자, 동사 뒤에는 는, 은. 자, 이렇게 결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짧은, 자, 짧다. 형용사죠. 자, 동작이 아닙니다. 상태를 나타내는 말은 형용사인데요. 자, 만약에 머리가 짧는 소녀가 수미야. 뭔가 이상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형용사의 어간에는 는이 결합할 수 없구나. 제약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는 모두 한국어를 쓰는 한국어 화자이기 때문에 문법적인 직관이란 것이 있습니다. 머리가 짧은 소녀가 수미야. 한국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 이거는 문법에 어긋난 것입니다. 말의 규칙이 문법이죠. 한국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문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설명이죠. 자, 4번. 을. 리을의 을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면서 추측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구나. 학교에 남아있을 사람은 학습실로 가라. 자, 이 을, 추측의 의미가 있나요? 아마도 내가 그것을 가졌을 거야. 아마 내가 그것을 했을걸? 자, 이랬을 때 추측의 의미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다만 남아있을 미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추측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했을걸? 공부했을걸? 먹었을걸? 자, 이때의 을이 추측의 의미죠. 그런데 추측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구나. 리을의 을은 전혀 추측의 의미가 없는데 추측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4번이 적절하지 않네요.
리을의 을은 학교에 남아있다가 사람을 꾸미는 관영어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구나. 자, 관영어라는 말 모르시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 앞에 있는 말, 사람을 꾸미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관영어는 명사를 꾸미는 말이란 뜻인데요. 자, 학교에 남아있다 사람. 이렇게 하면 사람을 못 꾸미죠. 그런데 다가 빠지고 을이 들어갔더니 학교에 남아있을 사람. 뒤에 있는 명사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을이 학교에 남아있다라는 문장이 뒤에 나오는 명사, 사람을 꾸미는 관영어의 역할도 하는구나. 5번은 맞네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인가요? 네, 4번이 됩니다.